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52회 토픽 2 읽기 문제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52회는 어쨌거나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가장 어려운 읽기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번부터 41번은 세 문제죠. 세 문제는 다음 글에서 보기의 글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이 보기가 기억에서부터 리을까지 있는데 여기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내용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9번부터 41번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좀 알겠다 싶으면 푸시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시는 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번 풀어볼게요. 한 연구팀이 냄새가 나지 않는 무취 상태의 조건을 알아냈다. 무취라는 것 자체가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무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을 무에서 냄새가 없다라는 거죠. 그 조건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봅시다. 사람의 코는 어떻게 해야 무취가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겠죠. 사람의 코는 다양한 냄새 중에 농도가 짙은 것 위주로 냄새를 맡는다. 농도가 짙다라는 거는 이제 어쨌거나 냄새가 심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농도가 짙은 걸 맡고 예를 들어 뭐 향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굉장히 센 향기 그런 거를 위주로 이제 냄새를 맡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냄새 입자를 동일한 양으로 섞으면 사람의 코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원래는 뭐라고 하죠? 농도가 짙은 것 먼저 냄새를 맡는데 동일하게 그 농도가 같은 것이 섞이면 그 사람의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여기도 바로 연결되죠. 여기에서 착안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거죠.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어떤 기술이냐는 거죠. 어떤 기술? 그러니까 리을의 이 부분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악취에 동일한 양의 다른 냄새들을 더해 악취는 이제 냄새가 심한 거죠. 그래서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리을에 바로 나옵니다. 악취에 동일한 양의 다른 냄새들을 더해 악취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악취가 심한 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한 냄새를 악취라고 하는데 악취와 동일한 그런 냄새를 나는 것을 이렇게 섞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 기술이 개발되면 심한 악취 환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한 악취 예를 들어 그런 쓰레기를 취급하는 그런 분들이 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냄새를 많이 맡는데 그 농도가 이렇게 비슷한 다른 그거를 섞어가지고 이제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 이게 39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40번. 이거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39번보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딱 보고 조금 아는 내용이 좀 쉬운가 쉽지 않은가를 먼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우리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이제 음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요리사가 나오니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봅니다.
보기를 보면 작가는 따뜻한 한 끼의 음식과 그것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것이다. 앞에 뭐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요리사 박찬일, 그 셰프죠. 요리사 박찬일 씨가 에세이 수필집을 냈네요. 미식가의 허기라는 거는 허기가 지다 배고프다 이런 거죠. 미식가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 미식가의 허기를 펴냈다. 그리고는 바로 이 부분이 나오겠죠. 미식가의 허기를 펴냈다. 이 책에는 서민들 일반 사람들이죠. 서민들이 조금 아주 부유한 사람 말고요. 중간 정도의 사람들. 네.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던 음식들이 계절별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넘어가네요. 그러나, 이런 게 원래 소개되어 있는데, 계절별로 이제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음식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음식에 대한 것만 담겨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면 또 다른 설명. 산지, 직접 만드는 곳, 생산되는 곳, 산지에서 음식 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 재료로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리을에, 또 리을이네요. 네, 리을에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작가는 그러면서 그 대한 이야기도 있다. 작가는 따뜻한 밥 한 끼, 우리가 한 번 먹는 음식, 이걸 한 끼라고 하죠. 한 끼의 음식과 그것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이게 지금 음식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하면서 이 보기를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미각, 우리가 만미자, 맛을 느끼는 감각을 자극하기보다 한 끼 식사가 마련되는 과정의 어려움을 일깨운다. 그래서 미식가의 허기라는 책은 음식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생산자의 이야기와 더불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라고 40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40번이 오히려 39번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조금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 이거는 조금 먼 이야기. 네, 산업에 대한 이야기네요. 41번. 쉽지는 않겠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일자리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다. 지금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이 한국에서 2019년에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구조가 이제 그 1차 산업에서 4차 산업까지 발전되는 그런 부분,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는 기계가 인간의 인식하고 있는 머리 쓰고 있는 거죠. 인지적인 영역까지 대신하는 제2의 기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고 있죠. 바로 기억에는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약적인 기계 발전의 시대가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지 더 소외시킬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기계가 대신하는 세대가 아직까지는 인간한테 더 좋을지 아니면 더 좋지 않을지는 어떻게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바로 그냥 연결이 되네요. 하지만 급속한 굉장히 빠른
기술의 발달로 현재의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바뀌니까 이제 이 디귿에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산업 구조의 변화. 그죠? 바뀐다, 바뀌다, 변화. 이게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니은 여기 이 부분 다음에 이 디귿의 이 부분 보기가 와야 되겠습니다.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뀌죠. 그러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일자리, 직업이죠. 직업의 변동, 바뀐다는 거죠. 바뀌는 것도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65%는 현재에는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제2의 기계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하지만 최근에 그 기계로 아마 수술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도 언젠가는 없어질 직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대신하는 직업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치약을 만드는 그런 공장에 사람이 더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그 기계가 대신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41번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1번까지는 이제 그 보기의 글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였고요. 이제부터 42번부터는 다 이제 지문이 하나 나오고 문제가 2개씩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42번, 43번은 꼭 푸십시오 하는 문제예요. 왜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생활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뭐 과학이나 뭐 역사라든지 뭐 이런 주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그 쓰는 그런 글이 나오는 게 42번부터 43번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푸셔야 되는 문제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42번 문제는 이 밑줄 친 그죠? 이 심정이 어땠느냐라는 그 문제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 한번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예쁘고 멋을 잘 낸다. 그죠? 예쁘고 멋쟁이인 박영은 선생님을 새 담임으로 맞이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슴 떨리는 일이었다. 담임 선생님 하면 담임 선생님 하면 한 반에 그 책임을 맡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학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바뀐 거죠. 전에 담임 선생님의 말은 죽어라고 안 듣던 말썽꾸러기들이 박 선생님 앞에서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수줍어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맡았던 담임 선생님의 말은 안 들었던 아이들이 그 박 선생님, 예쁘고 멋쟁이인 박영은 선생님 앞에서는 아주 착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 반은 당장 전교에서 제일 말 잘 듣고 가장 깨끗한 반이 되었다. 학교 전체에서 그저 그런 반이 되었답니다. 나도 박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태산 굉장히 컸다라는 뜻이에요. 태산 같았다 하면은 태산 같다 이런 표현이 태산이 굉장히 높은 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다. 굉장히 컸다. 이런 뜻입니다. 늘 그렇듯이 머리가 따라주지를 않았다. 나도 박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데 예쁨 받고 싶었죠. 그렇지만 머리가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건 내가 이제 공부를 좀 잘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도 모든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죠. 이 아이가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뭐 국어, 수학, 과학 뭐 이렇게 있겠죠. 사회 뭐 이런 게 있는데 50점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반에도 못 미쳤으면 그렇게 하여튼 네.
좀 공부를 못하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교실에서 나는 몸을 비비꼬다. 몸을 이렇게 우리가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다라는 거죠. 창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주고 있었다. 중략, 중간 생략. 예. 선생님이 마침내 입을 연 것은 20분이나 시간이 지나였다. 중략, 중간에 이제 원래 있는 부분을 지금 생략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이한테 아이의 이름이 동구였네요. 네, 동구한테 말을 합니다. 동구를 가만히 보면 아는데 말을 못하는 적도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로하는 말을 한 거죠. 선생님이. 내가 동구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원래 이제 50점이 넘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잖아요. 하지만 아이한테 자신감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이제 아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말을 더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공부를 더 못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간지럽고 아픈 부분, 그러니까 아는 것 말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졌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나 간결하게 짚어준 사람이 내 인생에 또 있으랴. 그런 사람이 없었다. 더 이제 이 선생님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낸 나의 심정은 굉장히 감격한 것입니다. 난처하다 좀 아이고 이렇게 좀 난처하다.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담담하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의심? 정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죄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죄를 추궁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못하는 서러움을 이해받는 것은 생애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생애 처음으로 선생님이 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물러터진 내 마음은 완전히 물에 만 휴지처럼 흐물흐물해져서 흐물흐물해지다. 물에 이제 휴지가 닿으면 이제 딱딱해지지 않고 굉장히 물렁해진다는 거죠. 예쁘고 멋진 데다 현명하기까지 한 박 선생님 앞에서 때 아닌 눈물까지 한 방울 선을 보일 뻔하다. 한 방울을 떨어뜨릴 뻔하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는 담임 선생님께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반 아이들은 요즘 교실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네, 가장 깨끗한 반이 되었다. 이거 아니죠. 2번 아니죠. 반 아이들은 예전 담임 선생님 말을 잘 들었다. 아니죠. 먼저 번 담임 선생님 말은 죽어라고 안 들었는데 죽어라고 안 듣다. 굉장히 안 듣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담임 선생님은 내가 공부를 못해서 화를 내셨다? 아니죠. 이 아이를 이해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아이는 50점밖에 맞지 못해서 선생님한테 항상 여기 박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태산 같았지만 늘 그렇듯이 머리가 따라주지를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동구의 마음입니다. 동구의 마음이 보이셨나요? 네, 42번, 43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44번, 45번은 위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옷에 대한 디자인도 있고요. 차도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어떤 디자인인지 한번 볼게요.
보편적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말하는 거군요. 그래서 보편적 디자인이란 성별, 남자냐 여자냐, 연령, 나이가 적으냐 많으냐, 장애의 유무, 그죠?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 보편적 디자인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영어식 표현은 유니버설 디자인. 그래가지고 유명한 이거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도 유니버설 디자인 이렇게 나오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이것을 위해서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전이죠. 그러니까 1800년대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한 거죠. 목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추격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것만 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만. 따라서 디자인을 할 때 뭐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속하지 못한 대상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대중들, 그죠? 대량 생산이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디자인이기 때문에 보편적이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 그죠?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속하지 못한 대상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생산할 제품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편리한 사용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했다.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유행의 흐름을 따랐다. 표준이라 여기는 다수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5번. 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표준이라고 보이는 다수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 그죠? 다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 보편적 디자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한국에서 지금 버스들이 저상버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런 버스를 말하고 있어요. 이 버스는 타고 내리기 쉬워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와 장애인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저상버스를 한 이유는 장애인을 위한 그런 서비스였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노약자, 그죠? 모두가 이제 편리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입니다. 다양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디자인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러니까 대량 생산과 생산의 효율성만 따지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에서 이제는 누구나 다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이 되었다. 이게 지금 사실 이 지문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위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글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이 요구된다. 뭐 그렇기도 하죠. 보편적 디자인을 사용해야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디자인은 대량 생산을 하지는 않아요. 보편적 디자인은 사회의 여러 계층을 고려한 디자인이다. 맞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 그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품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의 효율성이다. 이게 이제 그 옛날, 그죠?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1800년대 이때를 말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맞은 주제로 하고 싶은 말은 3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 디자인이 이렇구나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44번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 디자인으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꼭 이런 형태로 지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이제 정치, 보수와 진보, 이런 게 나오네요. 네. 이것은 46번은 이 보기가 들어갈 말, 경제적 관점에서의 보수와 진보, 이 부분이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경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원래 정치 얘기죠.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나의 사상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요거 네, 이거가 여기에 들어갈 것도 같고요. 한번 볼게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수와 진보는 시장 경제를 조절할 시장 경제 국가가 경제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그 경제를 하는 그러니까 조절하는 그런 걸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시장 경제를 조절하는 두 축인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견해에 따라 구분된다. 시장 경제를 시장에 자유롭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조금 통제할 것이냐 이 부분을 보수와 진보. 보수라면 뭐 국가가 중요하다. 진보는 시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그죠?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경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진보가 아니고요. 예. 하여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시장의 경제 원리거든요. 시장 경제 원리인데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금 제가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조금 다르군요. 그래서 원래는 시장 경제가 원래는 보수주의자들은 그냥 정부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시장의 자율에 맡겨라. 그래서 거대한 그런 정부가 조금 개입을 해야 시장 경제에 약간 나쁜 점들을 조금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 평등, 아까 자유를 중시하는 게 보수주의자들이고요. 평등을 주장하는 게 진보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런데 반면에 평등을 우선시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진보주의자, 자유를 강조하는 게 이제 시장에 맡기겠다는 게 보수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 맡기면 거대 기업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그런 약소한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요. 보수와 진보 중 어느 하나의 입장만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수가 맞다, 진보가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가 추구하는 바가 필요하며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거죠.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경제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의 정책들이 요구된다. 국가의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보완하여 상호 균형을 이룰 때 경제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중요한데 하나가 너무 하나만 강조하기보다는 이게 서로가 어떤 보완하고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이 시장 경제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건 불평등을 막기 위한 것이죠. 시장 경제를 제어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보수주의자들이 말한 자유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에 비해 자유에 더 가치를 둔다. 여기서 보면 진보주의자는 평등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를 중시하는 게 보수주의자였죠. 그래서 진보주의자는 평등에 더 가치를 둡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는 진보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어요. 경제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의 정책들이 요구된다. 보이셨나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자유권, 그러니까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그러니까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라고 했을 때는 성장을 하는 데가 중점이 둡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듯이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좀 개입을 해서 너무 거대 기업한테만 너무 그 이익이 돌아가면 이거를 조금 중소기업이 이익을 맡을 수 있도록 견제를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이거는 완전히 경제와 관련된 경제 이론이네요. 경제 이론을 보고 그래서 시장 경제 그 반대의 개념. 어려운 거 푸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아이고 이제 법이네요. 특허에 관련된 법. 어떤 독창적인 기술을 우리가 특허를 내는데 이거와 관련된 특허법이고요. 굉장히 48, 49, 50 세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문제. 마지막 문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허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볼까요? 네, 특허. 내가 굉장히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를 하나 개발했어. 그럼 그거를 특허를 내면 됩니다. 특허법은 독창적인 기술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에게 기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 기술을 사회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특허라는 거는 뭔가 내가 굉장히 독특한 걸 발견을 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무 장갑을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고무를 이용해서 장갑을 만드는 이 사람이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니까 너가 그거를 특허권을 부여를 한 거죠. 특허를 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서 다 같이 사용하게 하자. 이런 게 이제 취지고요. 공개된 기술 공유를 통해서 이 기술을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받으면 그거 특허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기술 공유를 통해 사회 전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특허의 취지이다. 이게 특허가 생긴 이유라는 거죠. 이런 취지에 부합하여 실제로 특허 제도는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아까 공개할 의무 때문에 그죠? 독점적 사용권은 주지만 이거를 사회에 공개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허를 받아서 이게 이제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라는 거죠.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 볼까요? 좋게 생각하네요. 그죠? 특허 출원 감소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아니죠.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허 제도의 정책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없죠. 특허 제도가 사회에 이바지한 바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제도가 독점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사회 발전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부분을 이 사람이 다루고 싶은가 봅니다. 최근 들어 특허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어 기술 개발보다 독점권 확보를 우선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원래의 취지는 뭐냐면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사회에 공개할 의무, 이게 더 그거를 기술 개발 이 부분보다는 독점권 확보만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군요. 어떤 상태인지, 이게 어떤 상태죠? 어떤 상태? 마구잡이, 그러니까 막, 막 너무 이제 정신없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규제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마구잡이?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구잡이 특허 출원으로 권리부터 선점해 놓고 기술을 개발하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굉장히 많다라는 걸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일이 일상사이다, 다반사이다, 일상다반사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게 가장 쉬운 표현이고요. 어떤 상태에서 특허 출원으로 권리부터 선점해 놓고, 이 괄호를 풀기 위해서 이것까지만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정작 신기술 개발에 힘들게 성공한 사람들이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난다. 원래는 기술 개발을 했는데 기술 개발도 해놓지 않고 일단은 먼저 특허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원래 특허는 발명의 대가로 당연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기술 개발의 성공에 사회 발전에 공헌한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때문에 정작 신기술 요 부분을 보면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 괄호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상태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아니죠. 신기술로 특허를 인정받은 이거는 좋은 경우잖아요. 이것도 아니죠.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은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기술성과 확인하다? 아니죠. 확인하지 못한이라고 했으면 그런데 지금 보면 원래는 어떤 상태에서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를 먼저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권리를 선점해 놨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을 한 사람들이 특허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독창적인 기술로 최초로 발명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게 특허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먼저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미 다 기술을 개발하지도 않고 이거를 먼저 특허만 먼저 출원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 사람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특허 출원으로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면 이는 특허가 가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특허는 특허의 독점권을 주고 이거를 기술 개발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좋은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글입니다. 위 글을 쓴 목적으로 보면 특허 심사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건 없습니다. 특허권의 필요성 이것도 없고요.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하다라는 건 조금 애매하네요. 특허 출원 남용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특허가 가진 본래의 취지를 훼손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싶어서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특허가 중요하냐. 이 부분에 이 사람은 사회에 공개할 의무 이 부분을 했는데 먼저 그냥 그 독점만 해놓고 그죠? 이 사람이 특허만 해놓고는 기술을 개발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그 염려를 했고요. 그래서 특허가 보호받을 가치이긴 하지만 사회 발전에 공헌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특허라는 것 자체를 말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도 이거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겠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특허, 법은 아시겠죠? 독창적이다.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단어를 전문적인 단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2점씩이 걸려 있지만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고요. 이 문제를 보고 있으신 분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